이 부동산 이제 특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네는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문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개념인데, 이 물리적 특성에 보면 일반 물리적 특성이 있고요.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일반 물리적 특성은 모든 부동산에 딱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뭐 부동성, 불개성, 이질성, 비생산성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죠. 요거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으로 나오겠죠. 네? 여기 불개성이 영속성이에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준 거고, 이질성이 개별성이에요. 서로 다른 성질이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개별 물리적 특성은요, 이건 개별 필지마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형이나 지세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서 써요. 일반 물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 그러면 저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특성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무슨 특성? 자연 특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성이 있고 보증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고 인접성이 있을 때 주요 특성은 요거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숫자가 잘못됐군요. 길이가. 요거 주요 특성이고요. 얘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여기가 나온 거예요. 영속성이. 그렇죠? 단독으로. 그러면 얘를 3회 연속으로 내기는 부담스러울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 내가지고 이미 영속성에 관련된 지문은 대다수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3회 연속으로 내려고 그러면 문제 구성이 쉽지 않을 거예요. 따로 내려고 그러면. 그럼 만약에 단독으로 나온다 그러면 부동성 아니면 뭐가? 네, 부증성이 조금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문을 구성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어디? 개별성까지. 얘는 거의 잘 등장을 안 하고. 왜냐하면 얘네는 기타 특성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어디서? 부동성에서. 부동성에 파생된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인접성은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시험 지문상에서 예전에 7회 때만 단독으로 한번 나왔지 그 이후로는 등장한 게 부동성 및 인접성은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뭐 원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정도 외에는 따로 얘가 수식대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단 얘네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왜 해주냐면 범위를 좁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용어가 정리된 상태에서 범위를 좁혀서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만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요건만 충족이 되면 돼요.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6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걸 내용을 어렵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수익 방식 해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방법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아니, 이거 저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주 인용이 될 수 있는 애들만 정확하게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7, 8, 9, 3개월간 열심히 아마 투자하시면 무조건 1차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차를 갈 수 있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동차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차 하라고. 내년에 2차만 따로 하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을 하면 1기가 돼요. 그죠? 근데 2018년에 합격을 하면 2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이거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랑 최종 합격하는 게,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격한 사람이 내년에 정년차 올 거 아니에요. 뭐 복날 같은데 수박 같은 거 사갖고 온다고요. 그죠? 어? 그럼 사갖고 여기 서가지고 쫙 도열했을 때 하고 앉아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또 서로 담합해가지고 야 우리 올해는 단체로 1차만 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떠나서 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하시면, 그러니까 얘는 학계로는 앞뒤에 범위를 좁혀가지고 자료는 계속 드릴 테니까 그거만 잘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민법은 그래도 많이 좀 궤도에 올라갔죠? 아니 그러면 2차는 아직 문도 안 열었을 텐데 민법은 일단은 되긴 돼야 될 거예요. 민법에 투자는 많이 하셨잖아요. 시간 투자는. 솔직히 얘보다는 더 많이 받잖아요. 민법을. 근데 민법의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은 한 번에 점수가 확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뭐 임박했을 때 이게 성적이 이게 쭉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얘도 용어만 이해하면 점수 빨리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에? 아니 뭔가 생각나는 거. 2000년.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부동성 하면 생각나는 거. 응? 생각나는 거. 뭐? 현장 조사. 그래. 임장 활동. 맞잖아요. 현장 조사 해야 되잖아요. 생각나는 것도 뭐 있어요? 아니 일단은 뭐라도 생각이 나야 이게 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인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시장을 국제화시키고, 이거 외부 효과 유발하고, 그럼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거. 또 뭐 있어요? 최이호 이용 나오고, 비탈용 나오고, 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니까요. 자꾸 말로 뱉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나고. 그죠? 속으로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꾸 뱉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기 촬영하는 게요. 이쪽만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틀린 거 얘기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박관양만밖에 없어요. 그 양반이 언제 이거 동영상을 보겠어요. 그죠? 이게 틀린 얘기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편하게. 예, 집약적 이용을 유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하신 거. 영속성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이거. 일단 얘를 발달하게 해주잖아요.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 무슨 이익? 네.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가격과 임료로 구성이 되잖아요. 표시할 때.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가 가능해요? 얘는 일단 감가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도 성립이 안 되죠. 소모되지 않는 애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개별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개별성 하면. 그렇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상품의 동질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죠.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동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죠. 근데 이런 개별성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이 개별성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적용이 되죠. 네.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감가라든가 수익이 발생하는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개별성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얘들이 먼저 기억이 나면요, 얘도 기억이 돼요. 뭐 인문 특성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부동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리적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이거죠, 이거.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연기군일 때나 세종시에 있을 때나 이거는 불변인 거예요. 지리적 위치는. 근데 뭐는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 없어도. 그렇죠? 그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양은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죠? 그게 용도의 다양성. 얘를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만들어진 게 얘네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문 특성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게 무슨 특성이다. 이게 인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합성이라고 해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는 양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그렇게 정리가 돼야 여기가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출제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애들을 많이 써요. 누가 봐도 부증성이고 누가 봐도 부동성이고 누가 봐도 영속성인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얘네가 포괄적으로는 확대시키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사회성 공동성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만들어주는 부동산 특성이 있죠. 그럼 저기 있는 애들이 포괄적으로 하면 다 적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하면은 뭐 얘기해요? 부증성 얘기해요. 뭐 얘기한다? 부증성.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니까.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얘가 뭐예요?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 자연에서 무상으로 공유해준 공유물인 거예요. 그죠? 토지라는 자원 자체가. 근데 소유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소유, 개인 소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는 자유예요? 네, 소유는 자유인 거예요. 단 뭐를 할 때는 네, 이거 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우잖아요. 공법에 들어가는 게 다 법률상의 행위 규제잖아요. 행위 규제.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다 지정해줘야 안 해줘요. 다 지정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까지.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럼 왜 뒤에 나오는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용어들이 다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죠. 안 된 것만 보완을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집에서 풀어봤다면서요. 근데 희한하죠. 풀어볼 때 보면 여기 옆에 바로 답하고 해설이 있죠. 여러분하고 생각이 똑같죠. 뭐 해보려고 해도 그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지를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별지는 오늘처럼 답이 없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있죠. 이거 다음 주에 당연히 문제로 주겠죠.
복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죠? 한 번씩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 괜찮다니까요. 그냥 우리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 그죠? 앞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촬영을 하지. 그리고 저 카메라는 이 화면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혹시 저기 집에서 동영상만 보고 학원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게 촬영해서 이게 동영상 보는 거하고 나온 거하고 틀리니까. 그죠? 간만에 학원도 한번 방문도 좀 해주고. 그죠? 참. 집에서 동영상을 보아서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동영상 보신 경험 있죠? 4시간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죠. 그건 대단한 그 집중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학원에 나와서 조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잘 기운을 내시고. 자, 1번에 가면 32페이지에 하단에 1번에 가면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3번, 5번에 보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 원초적, 유동적 특성이며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유동적이라고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연 특성은 선천적이자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하는 성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문 특성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에 대해서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부동성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게 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공시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죠. 그렇잖아요.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3자에게 공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산은 뭐로 해요? 점유로. 부동산은 뭐로? 등기.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는 우리가 토지를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평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해설에는 조성지 매립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틀려 있는데 2번을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어떤 경우든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줘야 되지. 근본적으로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가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는 조성 또는 매립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걔네는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토지 자체에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원가 방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을 이 문장 자체로는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틀리게 해주려고 그러면 절대 쓸 수가 없다.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2번이 지문으로 나오면 이인정이 들어갈 거예요. 아니 기본소에 가도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틀렸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가 방식에서는요. 우리가 무슨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비용 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토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산정이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뭐를 쓸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원가 방식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자체는. 그래서 2번에 대한 거는 요거는 문장상에서 이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반드시 이게 틀린다는 것은 토지 평가에는 절대적으로 절대 원가 방식을 쓸 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모든 토지의 평가에는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틀리게 되겠지만 이 자체로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만들고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지속되게 된다고 되어 있죠.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지역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하위 시장이 존재하죠. 지역시장인데 이 안에 가면 주택시장이 있고 그렇죠? 상업용, 공업용, 특수목적용 시장,
이런 거 쭉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가면은 또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 이 안에 가면 또 자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모든 시장이. 그러면 나성동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가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거래할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전월세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또 다른 동네 가면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절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물건을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분 시장별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느 시장은 초과 수요, 어느 시장은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요, 그냥 1번하고 2번에 대한 것을 그냥 복수로 보셔도 돼요. 답이 여기는 1번 하나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3번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으로 세분해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부동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1, 2, 3을 제외한 4번과 5번은 답이 아니겠죠. 기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 가면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비대체적이며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을 배제시킨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된 특성이에요? 개별성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니은도 맞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디귿에 가게 되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틀렸겠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무슨 감가? 네, 물리적 감가는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토지의 특성이 나오게 되면요. 토지의 그냥 특성 나오면은 이 감가는 물리적 감가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근데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폐광촌 있죠. 물리적 가치는 변화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이제 또 틀렸을 거, 1번은 틀린 거고요. 리을에 보면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조성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의 이용 전환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아니면 조성 간척 공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면적은 늘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는 있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음문에 가면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연 특성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 이로 인해서 가격 구성에 있어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논리겠죠.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인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경계 문제가 유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갑의 소유의 땅이 있고 무슨 소유? 을의 소유 땅이 있을 때 갑이 자기 집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나면 경계를 표시할 때 원래는 자기 땅 기준에서 경계를 담장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렇게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3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시면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2번에 가면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면 토지의 부동성은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영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토지 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용의 비가역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용도로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얘기해 드렸나요? 서울 저기 북부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요. 비가 오면.
그러면 거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여름만 되면 하여간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같이 강의했던 선생이 주거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아침에 비가 오면은 장화 있죠. 구두는 이렇게 포장하고 장화를 신고 나왔어요. 이 잠기더라도 그냥 걸어 나오면 구두가 물에 다 잠긴대요. 그 정도 이게 침수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 같은 거 수립하면은 잘 세워야 돼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거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쭉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한번 배치가 딱 끝나면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바꿀 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번에 가게 되면 토지는 3번에 가면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그때 토지의 공급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은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선, 수직선. 얘는 우상향하잖아요. 요게 이제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러면 얘는 물리적인 이 양을 늘린 게 아니잖아요.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양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전체 토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일부는 뭐로 쓰냐면 택지, 일부는 농지, 일부는 임지를 쓰고 있으면 택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이걸 용도 전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양은 불변인 거죠. 다만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토지 특성에 있어서 부동성으로 해서 위치의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개별성으로 해서 무슨 공급이다? 독점 공급이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부정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 성격에 따라서 구별해 준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공급할 때.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의 공급이자 무슨 공급? 독점적인 공급이라는 얘기는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토지를. 위치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 토지 공급상에서 해본 거죠. 그래서 얘들은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이 있죠. 얘들도 지문에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은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4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5번에 자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부동성은 토지의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걔는 틀렸겠죠. 그건 어디랑 관련돼 있어요? 영속성과. 근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연하게 되는 건 또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출제자들이 문장을 구성해 줄 때 표현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는 맞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틀리게. 이렇게 줄 때 항상 문장을 먼저 완성시키시면 곤란해요. 구조상 내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앞에 문장이 맞으니까 뒤에도 내가 연결해서 그냥 문장을 맞는 걸로 이제 정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 2번에 가면 부증성은 생산비 법칙을 토지에 적용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왔을 때 내가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개별성은 토지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게 하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부동산학에 있어서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는 건 맞는 내용이죠. 토지는 개별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지역화, 국지화시키며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된다고 되어 있죠.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가능하게 되는 건 어디에서? 영속성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면서 소유의 이익과 사용의 이익을 따로따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에 가면 이제 인접성이 용도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을 갖게 하고 외부 효과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인접성이 답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 나머지 관계 그 지문에서 내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질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탁탁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5번하고 같은 패턴이고요. 7번에 가면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부증성 하면은 생각나는 게 쭉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가면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얘는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단량의 증가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면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가시면 5번 지문도 같은 거죠. 풀어준 거죠. 후보지나 이행제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8번에 그 부동산 특성을 이렇게 연결된 그 논리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출제한 선례는 있는데요. 근래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는 거기 보면 1번에 부동성 하니까 지역 분석의 필요성, 임장 활동 이런 거 나오죠. 부증성 하니까 토지 공개념 나오죠. 얘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영속성은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특성을 하나씩 쭉 깔아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근데 이제 개별성은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물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평가할 때 왜 표준지 공시가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표준지라는 게 결국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물건마다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 선정하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개별성의 특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부증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이용을 유도를 해요? 최유효 이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가격 다운설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죠. 하나의 토지에 우린 여러 가지 용도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가격도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적지론의 근거가 되죠. 네? 적지론이라는 게 광의 입지론이잖아요. 우리가 입지론할 때 한 건데요. 협의의 입지론이 있고 광의 입지론. 협의의 입지론은 그 용도에 적합한 뭐를 찾아주는 거, 위치를. 광의 입지론은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 있죠.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입지론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광의 입지론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적지론. 네?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뭐를 결정해 주는 거.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적지론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적지론. 그죠? 이거 저기 입지론에 가면 또 이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입지 효과라고, 로케이션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지하철 여기 있는 로타리에 이렇게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역세권 부지잖아요. 그럼 역세권 부지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상가도 쓸 수 있고 오피스도 쓸 수 있고 모두 쓰고 뭐 주상복합을 쓰든가 아니면 예식장을 집어넣든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갖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떤 용도를 쓰느냐는 것은 주변 환경에 맞게끔 선택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길 건너편에 얘가 들어서면 뭐가? 법원이 들어서면 주로 뭐를 쓴다는 거예요? 오피스로. 법원이 들어서게 되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차라리 얘가 낫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해주는 게 무슨 논이다? 그게 적지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주는 게 협의의 입지론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어진 부지가 있을 때 이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그것도 입지론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에 보면 자연적인 특성인 부동성과 함께 작용해서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의 개념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제 그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한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원래 그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원문이 마켓 밸류일 때 미국에서 이거를 무슨 가치로 표현했겠어요? 얘네가 원문이 마켓 밸류니까 그대로 얘네 썼을 거고 이거를 일본 애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걸로 번역한 거예요. 무슨 가격? 정상 가격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가격으로 썼겠어요? 얘가 한문으로 썼으니까 정상 가격 했다가 우리가 개정했어요. 무슨 가치로? 근데 이게 정상 가격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무슨 가격으로 구하냐면 이걸 특정 가격으로 구하든가 또는 한정 가격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정 가격이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가사들은 주로 그냥 특정 가격에 포함시켜서 구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뭐로 바뀌었으니까.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구하기 힘들면 사용 가치나 다른 가치로 구할 수 있다고 명칭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한정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샌드위치 가격을 가지고 한정이라는 거는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도심에 호텔이 있고요. 여기 쇼핑센터가 있어요. 요 사이에 3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판잣집이 하나 있어요. 아침 10시에. 10시면 여기 이제 오픈하고 이제 사람 막 다닐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판잣집에 문이 열리면서 반바지 입은 남자가 빨래를 들고 나와서 여기서 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미관상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에 평당 가격이 3천이에요. 그러면 3평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9천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나와서 이불 빨래 한 번 더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와갖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 내가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큰맘 써서 1억 2천 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서 냄비 갖고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은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훨씬 어떻게 돼요? 비싸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 간에 거래가 성립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러면 3천 이상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 그런 개념이 한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 샌드위치 가격인데 원래 표현은 이건 샌드위치 가격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은 잘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11번에 부동산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되어 있는데 일단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 왜?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찾기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번에 부동산은 일반 재해에 비해서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틀렸겠죠. 예달에는 그 생애주기상에서 평균적으로 한 두세 번은 거래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애주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한 번 거래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워낙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다는 이런 그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거죠.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이 최초로 자가주택을 이렇게 소유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다섯 채의 주택을 강제적으로 한 채만 남겨놓고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유세를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보유세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이 수십 년 걸릴 거예요, 이게. 옛날에 참여정부 때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옛날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틀림없이 뭔가는 정하긴 정할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책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면 달라져가지고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에 그때 우리나라 그 세법이나 뭐 이런 거 부동산 관계된 법을 손을 봤어요. 손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대못질을 하고 나간다고 그랬다고요. 이걸 한다고. 근데 결국은 정권이 바뀌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뭐 유약에 대해서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2번에 위치하고 접근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위치에 대한 관계에서 거기 보시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를 못하죠. 거기 2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환경의 변화에서 주어지는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돼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벌판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요. 그럼 일로 피할 거 아니에요. 나무에 도착하는 순간에 벼락이 떨어져요. 그럼 또 오등길 죽어라고 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무도 따라서 뛴다 못 뛴다? 난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위치에서 환경의 변화로 주어지는 충격으로부터는 도망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둔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마케팅에서 거시 환경하고 미시 환경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부 있죠. 정부는 거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미시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거시예요? 미시예요? 미시죠, 미시. 여기. 정부, 경쟁업자, 공중. 얘들이 무슨 환경? 미시 환경. 그죠? 거시 환경에 들어가는 거 뭐 있었어요? 자연 환경, 사회, 문화적인 환경, 경제, 기술적인 환경, 정치, 행정적인 환경. 이게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요,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중형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거기 독립된 가구를 하나 같이 설치해 준다고 그랬죠. 중형인데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 원룸을 따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출입구도 달리해서. 노인 양반들이 만약에 중형 아파트 딱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방 하나를 새로 놓게 되면 출입구를 같이 써야 되고 안에 있는 뭐 욕실이라든가 주방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원룸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근데 이런 기술 혁신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의 변화를 두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거시 환경. 그렇죠?
무슨 환경? 미시 환경.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왔잖아요. 경쟁업자도 우리가 마케팅 환경에 포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얘들도.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많이 생기는데 또 문 닫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작년에 문 닫은 게 한 91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조사를 전혀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거나 명퇴해가지고 손 많이 대는 게 뭐냐면 분식집, 치킨집 뭐 이런 거예요. 피자집 아니면 일단 뭐 일반적인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이번에 왜 갑질 논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그 유명한 무슨 제과점 이런 데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주가 운영을 해가지고 돈이 좀 모일만 하면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대요. 그쪽에서.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갖다가 이 사람이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본사하고 다시 해서 그쪽에서 오는 인테리어 업자에서 계약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또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가 남을 여력이 없어요. 수익을 이렇게 쌓아둘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손해보기가 딱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4번에 보면 독점력이라든가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이 중시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독점력이라든가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일수록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사람을 찾는 빈도가 적은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점력이라든가 흡입력이 강한 부동산들이 뭐 있냐면 터미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 무슨 도서관 여기는 좀 틀릴 거예요. 예전 기준에 보면 도서관 가려고 그러면 이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든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터미널 가기 위해서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터미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소유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네,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간적 범위 얘기했었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에서 보면 소유권의 범위가 공간적 범위가 있고 내용적 범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 나누면은 지표권이 있죠. 지하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공중권. 요 중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지하권이 있죠. 지하권에서 미채굴 광물이 있죠. 얘는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지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은 민법에서 얘기한 대로 소유권의 범위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 기억해달라고 그랬고요. 지표권에서는 물에 관한 권리 얘기했었죠. 물에 관한 권리에서 보면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여기 가면은 유역주의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형주의.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쓴다? 이건 어디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그러니까 수변지역이라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지역. 에? 우리나라가 몇 달 전부터 가뭄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결국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해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가 흐르고 있으면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쓰는 것이 무슨 주의다? 그게 유역주의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하더라도 뭐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해갈이 되는 거고 건조지역은 기다려도 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작물 경작을 다 망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쪽에 땅이 있으면 자기 임의대로 수로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자기가 우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무승주의다. 그게 선용주의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내용적 범위는 이거 영미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이건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용, 수익, 뭐 할 수 있다. 네, 걔네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점유권, 사용권, 그 다음에 뭐 처분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애들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수익권은 사용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분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점유권 행사할 때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내 집에서 꺼지라는 표현이죠. 그게 점유권 행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2번 나온 거예요. 요거.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거. 그래서 거기 13번에 가시게 되면요.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4번에 가면 소유권의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에 가면 지표수 이용과 관련해서 유역주의는 주로 습인 지역에서 채택되는 방식으로 유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주의를 한다? 유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유역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의 3천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한계심도라고 돼 있죠. 한계심도 우리가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지하 공간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권리의 침해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부여한 개념이 바로 뭐다? 한계심도죠. 한계심도. 그러니까 지표권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우등권, 지하권과 결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6번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2번에 가면 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계심도 아래 타인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경우는 입체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계심도 아래니까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해서 보상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논리로 문장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지하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하면은 약간의 보상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지하 공간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상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깊이를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심도 지하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지하 한 50에서 60m 밑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상 가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되니까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추진하고 있냐면 지하 도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하 도시 이렇게 황장해갖고. 여기서 그 밑으로 지하철 다니고 그 밑으로 여러 개의 환승선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하면 나중에 다 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표에서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공중으로 띄우든가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그죠? 좁은 면적에서.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출생률하고 이제 한 2030년 정도 되면 신생아 출생비라고 사망률하고 따지면 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출생하는 인구가. 그러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16번에 가시면 5번에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얘도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공중하고 지하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이라고만 얘기하면은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나올 때는 이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써줄 때,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잘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가 공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죠. 그렇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무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개발권 양도제죠.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해야 안 해요. 현재 안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한 거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업 사업자가 그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에다가 왜 공공 건물 지어가지고 뭐 하면 기부 체납하면은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공중하고 어디를? 지하를. 그래서 거기 이제 해설에서도 구분지상권은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해설을 이렇게 해주면 소용이 없고요. 이 지문 자체를 잘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맞는 지문이라고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구분지상권을 빼고 주든가. 그게 제일 간결한 방법이죠.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그런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어디에 어디를 다 쓸 수 있다. 공중과 지하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그래가지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가면 이제 경제론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고. 댁에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문제 풀 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 예. 가셔서 우리가 이제 늘상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현재 구분하고 있는지, 이거 내가 구분하고 있는지, 변화 요인에서 수요가 있고 뭐가 있을 때, 공급이 있을 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있죠. 이제는 공부가 좀 되셨으면은 묶어놓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할 때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균형감이 물을 때도.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제하고 뭐 보완제 있죠. 여기는 주로 생산 요소 가격, 이 변화, 이런 거 내가 정리가 되는지 그런 건 이제 쭉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탄력적하고 뭐, 이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지, 그렇죠? 계산 문제는 일단 나중 문제고 용어상에서 내가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죠. 네, 그거를 문제로 잘 물어봐요.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수요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제. 얘는 기간이에요. 생산 기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밑에 있는 항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해야지 한번 보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 제가 다 적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문제 드릴 때 여기서 문제 틀림없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얘가 한 2번 문제쯤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얘가 답이 한 4번쯤 될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이 있죠. 얘네 움직임이 같을 수도 있죠. 움직임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변화도 내가 다 구별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물어볼 때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죠.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얘를 상승시키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 애들이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요인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수요 변화율과 공급 변화율은 얘를 증가시키는 게 있고 감소시키는 게 있고 증가하는 게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에서 얘를 증가하거나 얘를 감소하는 애들이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반대 요건 애들은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을 꼭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보면서 한 번 또 가다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별지로서 한번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하게 되면 한 복습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한번 수업을 듣고 마지막 시간쯤에 한번 그 문제 갖고 다시 확인하게 되면 같은 논리를 한 3번은 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틀림없이 경제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풀면서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 빨리 이 바닥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저 문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을 안으로 우리가 당겨야 돼요. 저 밀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에? 이거 밖으로 밀면 안 열려요. 그죠? 안으로 당겨야 돼요. 그죠? 거기만 하면 돼요.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일단 저까지 다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경제편이라도 해와주세요. 경제편이라도. 경제니까 원래는 이거 하면요. 뭐 어디까지라고 할 게 없이 그냥 계속 이게 미리 다 풀어오시면 좋은데 그래도 기준을 정해줘야 되니까 다음 주 우리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제편을 일단 예습을 해오세요. 그죠? 합리적으로. 아 그리고 여기 또 학원 휴가 간다면서요. 학원 휴가. 에? 아, 언젠가는 휴가를 갈 거예요.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휴가 가요. 휴가 가니까 여기도 아마 휴가 날짜가 잡힐 거예요. 뭐 7월 말에서 뭐 8월 초 사이에 대부분 휴가 가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해놓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해놓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다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오늘은 변함없이 가나요? 그래요. 그냥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